그러니까 3번 이상 치지 말고 3번이 안에 안 됐으면 접어라. 접고 뭘 해야 되느냐? 몸으로 움직여야 돼. 예. 중요한 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돈 되는 일을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취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일을 생각해. 근데 세상에 그렇게 너를 뭘 믿고 돈을 주겠어? 처음부터 너를 뭘 믿고 돈을 주겠어?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는 그동안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취업을 정상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너한테 월급을 주려고 준비된 회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회사원이 될 생각하지 말라고. 회사원이 될 생각을 하지 마. 지금 회사원이 되는 건 거기 부장님 자식이나 이사님 자식 말고는 회사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원이 되겠다는 야망은 버려.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면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먹고 살 건가?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애들을 뜯어먹을까? 그걸 연구를 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배우고 시도하고 배워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모든 일은요. 3번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7년씩 치면서 어떤 일을 배우는데 3년도 투자 안 한다면 되겠냐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가령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겠다는 친구들이 나한테 쪽지나 메일을 보내요. 어떻게 하면 BJ가 될 수 있나요? 3년 정도 구를 생각하세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한 3년 정도 고생할 생각하고 다만 꾸준히 하는 거야. 돈이 안 돼도. 내가 아프리카에서 뭐라 그러나 별풍선을 환전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3년 걸렸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게 된 게 3년 걸렸어. 근데 우리 아프리카에 오는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아프리카 그런 막 몇천만 원씩 번다. 이걸 갖고 들어와. 몇천만 원씩 버는 거 들어오자마자 몇천만 원 벌잖아. 그거 다 개구라야. 그거 걔네 기획팀이라고. 그거 다 기획팀이야. 그런 애들은 금방 또 망해. 그거 막 말아먹고 가. 그런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한 3년은 수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야? 바닥에서 구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컨텐츠를 찾아가는 거야. 어느 특정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참 그래요. 한 3년이 지나야 제대로 보기 시작해. 나 2007년, 8년, 9년 열심히 안 봤잖아. 망치 부인이 2007년, 8년, 9년 방송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해줬어요. 예,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되니까 그때 와서 보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와서 다 아유 이 아줌마 뭔 개소리 이러고 다 욕하고 갔어. 사람 참 웃겨. 2007년, 8년, 9년은 전부 다 욕하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딱 터지니까 망치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오기 시작한 거지. 그냥 꾸준히 돈이 안 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찾아오는 거야. 가령 붕어빵을 팔아도 3년 동안 꾸준히 그 자리에서 판 사람은 그 다음엔 단골이 생겨. 그렇잖아요. 어묵을 팔아도 한 3년 꾸준히 한 사람은 그 집 어묵을 사러 오는 단골이 생겨. 3년이면 노하우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과학적이야. 왜 비정규직법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그러냐? 같은 일을 3년을 하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을 2년 하면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무슨 일을 시작하든 적어도 3년은 버텨보라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원이 되려고 그러는데 막 회사원이 되려는 시험을 치면서 회사원이 아니면 실패한 인생. 그거 회사원 돼봤자 10년이면 그만둬야 돼. 그거 알지? 그 멋있는 빌딩으로 출근하는 애들 10년 뒤면 실업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원이 되는 게 꿈으로 가지지 마.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꿈을 전환해갖고 10년 동안 공부해도 안 되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공무원 되잖아. 둘 중에 하나야. 과로사 하거나 아니면 윗놈이 떼먹은 돈 책임지고 잘리거나. 이번에 잘린 애 봐봐. 걔 국정원 된 지 얼마 안 된 애야. 근데 위에서 시키는 댓글 썼다가 그걸로 지금 잘렸잖아. 좌익교수. 10년 동안 준비해갖고 공무원 되면 뭐하냐고. 윗놈이 잘못한 거 책임지고 잘리는데. 예. 그러니까
과로사가 차라리 명예롭지. 근데 과로사 해봤자 공무원 죽은 걸로 뭐 배워서 보상 안 나와. 얼마 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니까, 예. 뭐, 망치 부인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려? 아니, 근데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왜 듣고 앉아있냐고. 시간이 막 덤비세요? 예. 님에게 공격적으로 들이대는 시간을 치워드릴게요. 아니, 뜬구름 잡는 얘기라 그러면서 왜 듣고 앉아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야지. 가서 안 뜬구름 잡으세요. 이 망치면 방송이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리시면 가서 안 뜬구름을 잡으시기 바래요. 예, 우리는 뜬구름 잡을 거니까. 예, 구름은 다 떠 있어요. 예,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예, 가령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던가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신다. 그거 얕보지 마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뭘 만들어내든 그래서 여러분을 20, 30대까지 키웠다면 그게 먹고 사는 길인 거야. 부모님의 직업을 우습게 알지 마라. 예.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배우세요. 그것도 큰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노점상을 한다. 그러면 노점도 배워야, 노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노점이 되게 쉬운 걸 줄 알잖아. 노점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서울 같은 데서 노점 하려면 그거 부스 따내는 거 그거 엄청난 돈이야. 엄청난 조직과 네트워크로 그 구성되어 있는 그들에게 껴야지만 그 노점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 예.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일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부모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보고 그 노하우를 배워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시대에는 달리 발전시키는 거야.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신다. 그러면 세탁소 무시하지 마. 세탁소를 해서 여러분을 대학 공부를 시켰다면 그건 노하우가 엄청난 거예요. 그 세탁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서 가업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갈 거냐. 그래서 새로운 신소재들에게 가장 적당한 세탁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말 그 세탁의 달인이 되려고 하는 거. 부모님이 식당을 하셔. 그 식당에 맨날 엄마한테 나는 양념 냄새가 지겨웠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빨을 뽑아야 돼. 그런 것들은. 부모님이 양념 냄새에 쩔어서 여러분을 대학까지 보냈다면 그게 먹고 사는 길인 거야.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일찍이 유럽은 깨달아서 유럽은 대를 이어서 가업을 많이 이어가. 부모님이 했던 가죽 공예를 자식이 이어서 하고 그걸 많이 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걸로 자식을 먹여 살렸다면 그게 먹고 사는 길이야. 공부만 하다가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놀고 먹는 것보다 그게 의미 있는 일이지.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가업을 이어서 하는 식당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몇 대째 하는 식당 이런 걸 되게 중시하잖아. 물론 이제 그게 부동산 정책이 우리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네.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윗세대들이 만들어낸 사무직 노동자가 돼야 된다라는 환상 버려라. 이미 사무직 노동자는 알파고의 것이다. 더 이상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무직 노동일에. 알파고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그러면 알파고가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알파고가 만두 빚겠냐고. 물론 기계로 만두를 빚고 있죠. 그러나 기계 만두는 사람이 만든 만두 맛하고 달라. 이게 사람이 만든 만두 맛은 들어갈 때 이 기분이 다르고 그날의 반죽이 다르고 그래서 기계화되지 않은 수작업이 주는 어떤 맛이 있는 그 수제 만두의 맛이 다른 거야. 그런 것처럼 그 알파고가 못하는 일을 우린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부터 그 경쟁해야 될 대상은 내가 요 며칠 전에 무슨 여행 프로에서 그 터키에 가죽 제품 파는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9,000개래. 가게 점포가 9,000개인 시장이야. 근데 거기서 가죽으로 된 무슨 의자를 파는 거야. 근데 그 가죽으로 된 의자를 파는 사람이 자기네들은 전부 다 수작업을 한다는 거야. 근데 힘들지 않냐? 가죽을 바느질 하려면 힘들지 않냐? 물론 힘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를 쓰지 않고 그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유가 뭔가요? 기계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야.
터키가, 그러니까 터키에서 가죽, 점포에서 가죽 제품 만들어 파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야. 예. 기계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손으로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잘 돌아보고, 정말 고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요,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문화의 천병인 정권이,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축산업을 다 죽였잖아. 예. 농업 말살 정책으로 죽이고, 이 수산업도 아무런 이 어민들을 보호해주지 않아갖고 죽이고, 그 다음에 축산업은 구제역으로 죽이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먹고 사는 본업을, 1차 산업을 다 죽였어요. 왜? 1차 산업을 한 사람들이 없어야 외부에서 먹거리를 사갖고 온 놈들이 떼돈을 벌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냐? 아니, 외부에서 먹을 거를 사갖고 온 거를 무슨 돈으로 사냐고. 아니, 그니까 이 돈에 눈이 먼, 이 새끼들이 내가 볼 때 이 자본가들이 마이다스의 손이야. 자본가들이 마이다스의 손이야.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미다스라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 신이 그걸 들어줬잖아. 그래서 모든 게 금으로 변해. 음식도 금으로 변해. 딸도 금으로 변해. 그래서 그게 마이다스의 손, 모든 걸 금으로 변하게 한다. 근데 그걸 이 18세기의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좋게 생각해. 그래갖고 마이다스의 손, 그럼 어떤 전문적인 장인이라고 왜곡된 개념이야. 그거 욕심으로 모든 걸 변질시켜버린다는 나쁜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야. 근데 우리는 마이다스의 손, 그러면 어떤 장인의 손길, 그거 나쁜 거야. 한마디로,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농민.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느 가난한 농부에게 누군가 거위를 한 마리 주고 갔는데, 이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낳아. 그래서 그 황금알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자 이 가난한 농민 부부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야, 이거 얘 배를 갈르면 황금알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그래서 그 배를 갈랐더니 뱃속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른 농부가 누구냐? 나는 이게 자본 권력이라고 봐. 대기업 권력이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서 떼돈을 벌 거라는 그 희망만 가지고 뭐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자가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니야. 이 무식한 놈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막 물건을 팔아먹을 생각으로 농민도 죽이고 축산업자도 죽이고 어민을 죽여도 그래도 자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줘. 들떨어진 새끼들을 만나.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돈이 없고, 온 서민들이 절대 다수의 90%의 서민이 돈이 없으니까 지네가 독점적으로 물건을 사갖고 오면 뭐하냐고.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야. 유럽에서 왜 기본소득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줄 알아요? 지네들이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사먹을 돈이 없거든. 사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고 그걸로 자기네 거 사라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저 친구가 뜬구름 잡는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왜 그러냐. 아마도 저 친구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망치 부인이 지금 말하는 거 말로는 쉽지. 해봤냐? 지금 20, 30대가 해도 안 되는 이 절망감. 망치, 너는 40대잖아. 너는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도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다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20, 30대 청년들이 내 얘기를 듣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내 얘기를 듣고 화낼 수 있어. 왜? 자기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열심히 막 교육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남들이 다단계래. 얼마나 황당하겠어.
없는 돈에 대출 받아가지고 300 그래갖고 300만원 대출 받아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막 뿌렸는데 그 다단계래. 그래갖고 막 두드러기 났다 그러고 막 식구들 친척들이 막 항의하고 그렇게 꺾인 청춘들도 많고 뭐 쉽게 전화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갖고 전화 몇 통 받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쳐. 보이스피싱이래. 뭐 심부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몇 번 심부름 갔다 왔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책이라고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겪은 청년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지. 네가 해봤냐? 우리처럼 고통 받아봤냐? 나도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어. 20, 30대 20년 고생하고 이제 40대 돼가지고 이제 별풍선 100만원어치 받아서 먹고 살게 된 거야. 나 20, 30대 때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일했어. 나는 그때 게임 이런 것도 몰랐고 난 하다못해 아는 노래도 없었어. 나 40살 된 다음부터 음악 들었어. 40살 전에는 아는 노래가 없었다니까. 돈 벌러 다니느라고. 남편은 직장에서 돈 못 벌어오지. 애는 커나가지. 아버지는 병 들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짜리 병원에 들어가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잠도 못 자고 일했다고. 그래서 이 집도 그렇게 해서 다 얻은 거고. 내가 그냥 뭐 부모님이 뭘 남겨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 아니야.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받았어, 부모님들한테. 우리 부부 둘이서. 그리고 이제 주로 내가 10년 동안 내가 벌었지. 내가 1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갚고 그래서 전세 얻고 나중에 전세 대출 안 해주니까 대출 끼고 집 사고 그 대출금 갚으면서 지금 한 20년 살아온 거야. 아직도 못 갚았어. 그러니까는 뭐 지금 20, 30대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른다. 왜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를 거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 때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20, 30대 때는 뭔가 도전을 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소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가 신자유주의가 막 도입이 될 때라 취직이 잘 안 될 때였어. 그래도 내 친구들은 다 취직하려고 그랬지. 근데 나는 이제 취업을 안 하고 나는 뭔가 이제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기웃기웃 이것저것을 시도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때는 돈 되는 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틀 속에서 대기업의 회사원이 돼야 된다? 그러다 지금은 대기업 되겠다는 얘기 안 해. 다 뭐 공무원 되고 싶어 해. 근데 공무원은 여러분 나이대에 1%도 안 뽑아. 근데 그 1%의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데에다 집중하지 말고 뭘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사나. 그래서 내가 20대 청년들한테 늘 몇 년 동안 권한 게 뭐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 여행을 많이 다녀서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와 아르바이트 사이에 돈 한 푼이 없어서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그 월세 낼 돈을 들고 월세를 한 30만 원 내잖아 요즘에. 그 월세 낼 돈을 들고 짐은 빼가지고 부모님 집에다 한쪽 귀퉁이에 싸서 놓고 짐 없잖아. 그리고 그 돈 30만 원을 들고 한 달 동안 돈 안 쓸 생각으로 무전여행을 다니는 거야. 여자들한테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쵸?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찜질방 가서 들어가서 자고.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이제 그 찜질방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또 낮에 또 여행을 가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사나, 뭘 해먹고 사나,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거. 그거 되게 필요해요. 예. 뭔가 다른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가서 경험해 보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말 시장에 가서 점원들이라도 일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도매 시장들이 돌아가나 이런 것도 배워보고. 보통 아르바이트가 쉬운 게 편의점이잖아.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100년 해봤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차라리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거면 시장으로 가서 해라.
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노하우가 있어.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거야. 근데 편의점에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 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해도 그게 일은 고되고 남는 게 없어. 편의점 오래 한다고 편의점 사장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시장은 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나 고기 장사나 곡식 장사나 이런 걸 배우면 그런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 흐름을 보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예. 시장에 가서 다양한 물건들을 각자 어디서 띄어다 파나, 어느 시장에 가서 그 시장에서 한 군데씩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몇 년 동안 그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 시장의 물류의 흐름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시장에 물건을 대는 도매업자들은 누가 있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또 일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본인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는 거라고. 그쵸. 시장이 지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예. 어려워도 되는 시장이 있잖아. 어려워도 되는 시장이 있어.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게 인터넷이잖아. 어려운 시장에, 옛날에 누가 그랬어. 어떤 시장이 청년들을 고용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거야. 어느 시장에서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장으로 사람들을 오게 했어. 그래서 재래시장에 손님들이 많아진. 이런 것도 하나에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 앱을 잘 만든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시장에 가서 그 시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의 다양한 판로를, 다변화한다든가, 또는 물건의 공급지를 다변화한다든가,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연결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예, 신뢰성의 문제거든. 널 어떻게 믿고 네 물건을 사? 널 어떻게 믿고 외상거래를 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조합이라는 거야.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장의 상인들이 상인조합을 만들듯이, 예, 그런 이 상인조합들도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이 미래 유럽을 가도요. 유럽에 다 도시마다 시장이 있어. 어디나 시장은 사라지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마트 때문에 시장이 다 죽은 거잖아요. 이 대형 마트들 때문에 시장들이 죽었는데 이 살아나는 재래시장들이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규제가 지금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9년 동안 대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었어. 대기업이 시장 장사 해먹게 규제를 풀어준 거야. 그 규제를 푼 게 아니라 시장 상인을 죽이는 법을 만든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대기업 상인들이 빵 장사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 동네에는 빵집이 없어. 전부 다 대기업 빵집밖에 없고 프랜차이즈 빵집밖에 없어요. 일반 빵집이 동네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우리 창동역에서 그 대기업 빵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정말 이 대기업 빵집이 그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지금 하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사람들 말려야 돼. 절대 프랜차이즈에 투자하지 마라. 프랜차이즈가요 정말 나쁜 거예요. 프랜차이즈 해갖고 다 망하는 거야.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실제로 장사가 안 돼. 처음에 한두 달은 되는 것 같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비슷한 업종이 많거든.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프랜차이즈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그게 노예계약이야.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피 빨아먹힘을 당하는 그게 프랜차이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들을, 가령 요즘에 뭐 맛집 대부분이 블로그들이 왠지 고용된 듯한 블로그들이야. 그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대기업이 아닌 정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빵집, 우리 동네에는 이런 빵집 있어요. 우리 창삼동에 가면 거기
임 누구누구 베이커리가 있어. 그거 나 어렸을 때 있던 거예요. 30년 돼서 30년 그 빵집. 30년 된 빵집. 뭐 또 30년 된 약국. 뭐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서 자기 동네에 그렇게 오래된 것들을 포스팅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걸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령 그런 거야. 그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지금 방 안에 있는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동네의 장점이 뭘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한다든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알린다든가. 가령 내가 어저께 우리 전주 한옥마을 사건 있었잖아. 내가 전주 한옥마을 가고 싶어. 근데 한옥마을 어딜 가면 좋아요? 한옥마을 여기 막 우르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옥마을을 만들 때 소위 이제 전주 시내의 기존 상인들을 죽인 거야. 기존 상인들이 투자할 수 없게 전부 다 외지인들이 이 한옥마을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한옥마을에,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옥마을을 짓는 비용이 비싼 거 알죠? 일반 건물보다 한옥이 2배예요. 예, 평당 단가가 높아.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고자본이 들어간 거야. 높은 자본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영세 상인들은 투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옥마을이 들어온 다음에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에다가 다 집중해서 홍보해주고 모든 손님을 한옥마을에다만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도리어 있던 작은 막걸리 가게나 이런 게 다 죽었다는 거야. 그 주변의 맛집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에 전주 사람들도 분노하고, 근데 전주 한옥마을에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대로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비싸겠어. 그거 임대료도 비싸고 운영비가 비싸니까 그 맛도 없는 게 비싸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좁고, 그런데 홍보는 많이 되니까 거기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막 단체로 와버리면 주말이 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근데 전주가 왜 그러면 그렇게 욕을 먹느냐? 만만하거든. 서울에서 하루에 당일 코스로 왔다 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주말에 데이트하러 많이 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넓히면 돼요. 한옥마을의 구간을 넓혀주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옥마을이라는 걸 넓혀주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한옥마을을 그 한옥으로 지어둔 곳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주변의 모든 상권들을 뭐라 그러나 전주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한옥마을의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더 확장을 해주면 그 비좁은 데에서 비싼 걸 먹고 불쾌한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 나는 전주의 한옥마을이 많이 넓어져서 전주 사람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그 비좁은 데에서 불쾌한 경험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가령 무슨 경리단길 들어봤죠? 강남의 가로수거리, 홍대거리, 그 다음에 뭐 경리단길, 이런 데가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거의 이제 가난한 예술인들이 옛날에는 신촌 앞에 되게 아기자기한 카페나 이런 게 많았는데, 신촌에 막 거대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신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 홍대에서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엣지 있는, 엣지가 아니라, 어떤 특징 있는 물건들을 팔고, 그러면서 뭔가 예술인들이 모여서 어떤 자유의 거리의 느낌을 줘가지고, 그래서 홍대가 막 발전을 했대. 그러자 홍대에 그 프랜차이즈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가게 건물주들이 욕심을 내면서 가게세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또 다른 데에 가가지고 가게세가 낮은 곳에 가서 새로운 특징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면 또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몽땅 다 사들여갖고 비싸게 가게세를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예술인들이 만든 거리마다 이 부동산업자들이 전부 다 그 돈으로 쫓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광지들이 대부분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관광지가 망해간다는 증거가 뭐냐?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스타벅스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톡해놓고 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 스타벅스는 어디냐? 가장 비싼 데 들어와. 그럼 스타벅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동네는 아주 그 가게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동네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동네는 이제 죽는 거야. 개성 있는 카페들이 이제 다 죽어 나간다는 얘기야. 예. 동네 상권이 죽어간다는 거야. 마트가 들어왔다. 이 동네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방법이 뭘까? 나는 이제 내가 구청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 유럽은요. 자꾸 유럽 얘기해서 미안한데 유럽에는 뭐가 있냐면 낮 동안에는 광장인데 밤이 되면 야간 시장으로 바뀌는 야시장을 많이 허락을 해. 그래서 그 야시장에 와가지고 그게 하나의 또 관광 상품이 되더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심에다가도 밤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점상을 굉장히 철저히 단속을 해요. 그럼 노점상이 없냐? 없지도 않아. 웃기죠?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그럼 노점상이 없냐? 없지도 않아. 그럼 뭐야?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있으면서 거리 미관은 망치면서 그러면서 근데 사실 노점이 사라지면 그 동네 상권이 죽어. 묘한 거야. 근데 이 가게 사람들은 저 노점 때문에 저기 장사가 안 된다. 쟤네들은 가게세도 안 내고 노점상을 하면서 그 편익을 본다라고 막 가게 상인들이 욕을 해요. 근데요, 노점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갔다가 가게도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땐 그래요. 노점을 막 가게 상인들이 미워하는데 이게 노점이 이렇게 생겨야 노점에 갔다가 가게도 가는 거야. 아마 사람 생각해봐. 노점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가게가 죽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생하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게 주인들도 가게세를 계속 올리는 거, 이거 문제예요. 가게세를 계속 올리면 나중에 이 가게가 망할 거야. 상가가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상생의 개념을 가져야 돼. 이 가게 건물 주인들은 임대료를 낮춰주는 운동을 하고, 또 가게 상인들은 집 앞에 노점을 선택하는 거야. 어떤 종류는 노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점하고 상생을 하는 거지. 예. 우리 가게 앞에는 어떤 노점을 하는 거를 봐주는 거야. 가령 우리가 음식점이면 음식 파는 노점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가게 앞에 꽃을 파는 노점은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연인들이 오는 이탈리아 식당이다. 그럼 이탈리아 식당 앞에다가는 장신구를 파는 노점은 허락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번 나는 상가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먹을 거리를 앞에서 팔면 둘 다 죽는 거지만, 근데 음식점, 연인들이 오는 이탈리아 식당 앞에 꽃집이 있거나 꽃노점이 있거나 아니면 장신구 노점이 있다면 그거는 그 장신구를 사고 밥 먹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먹고 산다는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즘에 비즈공예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 비즈공예 같은 거에서 정말 개성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예쁜 상점 앞에 예쁜 장신구를 팔아봐.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해서 그게 유럽을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그럼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사진 찍어서 어느 집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낸다.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 노점을 무조건 다 쓸어버리고 막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근데 노점이 다 똑같아. 전부 다 어묵은 어묵 팔고 똑같이 샌드위치 팔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뭔가 이제 그 노점에서도 종류가 다르면 좋잖아요. 아침에 전철역 앞에 샌드위치만 다 팔지 말고 어느 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밥버거, 어디에서는 밥버거를 팔고 어디에서는 뭐 케밥 같은 걸 팔고 좀 종류를 다양화해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인들이 서로 공동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묵을 제일 잘하는 집은 어묵으로 몰아주고, 그 다음에 뭐 호떡을 제일 잘하는 집은 호떡으로 몰아주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면 그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다양성을 즐기는 거잖아. 이게 어떤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나는 가게세 내는데 쟤는 가게세 안 내. 노점 가게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노점을 하기 위해서 다 뜯겨요. 가게세 못지않게 그거 조폭들한테 상납하고 그리고 노점을 해요. 근데 그 노점상들은 돈 안 낸다라고 막 그 관리비를 안 낸다 뭐 이러면서 우리처럼 손해 안 본다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노점 하시는 분들은 점포가 없을 뿐이지 들어가는 돈 비슷해요. 예. 그게 다 노점상 그걸 관리하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조폭들한테 다 자리세 내고 장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는 괜히 가게세를 내는 게 아까워 보이고 쟤네들은 가게세도 안 내고 노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잖아. 근데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런 재미있는 걸 파는 노점이 들어오면 상권이 살아요. 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볼 땐 그래. 재미있는 노점이 있으면 거기서 상권이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는 어느 한 곳이 늘 싸우는 게 있어. 어느 주민들이 자기네 집 앞에 그 노점이 지저분하다. 노점상들 때문에 맨날 싸우고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그 노점상들을 쫓아버리라고 계속 구청에다가 시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자기네들은 그 노점에서 한 번도 안 사냐고. 그 사 먹을 때도 있어. 사 먹을 때도 있으면서 자기네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는 거야. 근데요, 사실 이 집 앞에 노점이 있어서 그걸 같이 먹고 산다라는 개념. 아니, 얼마나 좋아. 집 앞에 노점에 나가서 저녁 해결하고 들어오고, 우리 집 앞에 노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는 동네가 아니야. 죽은 동네 같다니까.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포장마차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장마차들이 술 취해가지고 막 사고 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그 주민들이 막 신고를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포장마차들이 다 철거가 됐어. 그러면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의 맛이 사라졌는데, 이게 외국은 보니까 아예 지방자치단체들이 밤에 어느 공간을 딱 열어주는 거야. 야간 시장용으로. 평상시에 오피스타운 같은 데인데, 평상시에는 이제 낮 동안은 오피스타운인데 밤이 되면 야시장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야시장으로 쫙 사람들이 와갖고 물건을 팔고, 그때 관광객들도 와서 막 이렇게 즐기고, 그 다음에 깨끗이 치우고 딱 가. 그럼 다음날은 여기가 오피스타운 또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제일 등신짓 생각이 그 뭐냐면 푸드트럭이잖아.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주는데 한 곳에다가 푸드트럭을 내라 그런 거야. 미친 거지. 그것도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러면서 푸드트럭을 그 자리에서 당장 허락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에다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어머, 푸드트럭이 뭐냐면 트럭을 세워놓고 장사하라는 거야. 미친 거지.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 뭐냐?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움직여서 그래야 먹고 사는 거지. 그 푸드트럭을 그렇게 쇼를 해갖고 허락한 다음에 한 군데다가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노점상 부스하고 뭐가 다르냐고. 노점상 부스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인드를 버려서, 나는 이제 지금 우리 뭐라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되게 서구화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뭐든지 일본식으로 깨끗한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 간판 뽀대나게 다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일률적으로 다 바꿔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냐? 개성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발상을 바꿔야 된다. 노점을 쫓아낼 생각만 하지 말고, 저 노점상이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그 애들이 우리 화장품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겠구나. 저 노점이 장사가 잘 돼야 저 노점상이 돈 벌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으로 화장품 사고 싶은 그 딸이 와서 우리 화장품 가게에 와서 화장품을 사겠구나. 이게 뭐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같이 먹고 산다라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아주 작은 사소한 이익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버는 것 같다? 그럼 막 욕을 해. 근데 그 노점상이 돈을 벌면 가게를 얻어서 가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 앞에서 누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으면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신고해갖고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노점상에게 차라리 물을 대주거나 전기를 대주면서 서로 친분을 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노점상이 도리어 이 가게가 비었을 때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켜준다든가, 그런 상생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장 센 놈 1등만 살아나는 세상이 된다. 여러분, 지금 망치가 왜 시사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 시사를 왜 하는지 아세요? 시사 방송 왜 합니까? 박근혜 깔라고? 박근혜 까기 위해서? 박근혜를 백날 욕하면 뭐하냐고. 박근혜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답이 있냐고. 우리가 박근혜를 존나 까는 것만 만족해 한다면 박근혜를 물리친 다음에 박근혜 그 자리에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대한민국을 요구할 거냐고. 지금 우리는 많은 이 서민들에 대한 통제는 살아있고 대기업에 대한 통제만 사라졌어. 나는 도리어 서민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서민들의 삶에 대한 규제를 풀고, 부자들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예 공공기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밤에 야시장을 만들어주면 그 야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또 관광상품이 되고, 그렇잖아요. 도봉구 어디에 가면, 그래서 내가 원래 계획이 없는데 내일은 내가 우리 동네 창동에 그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창동이 시장이라기보다 창동역에 플랫폼 60일이라는 게 생겼어.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 시유지인데 여기에다가 플랫폼으로 이렇게 가게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뭐 공연장이, 조그만 공연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파게티집, 그리고 우동집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카페 이런 게.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내일 비가 안 오면 내일 오후에 그 창동역 1번 출구 플래닛 60일 앞에서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길거리 수다방을 해볼까 생각 중이니, 혹시 근처에 사시는 님들 내일 우리 플래닛 60일로 놀러와서, 그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저기 뭐 술집도 많고 밥집도 많고 뭐 이 그 떡볶이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우리 그 창동역 근처로 놀러 오셔서 물건들도 좀 팔아주시고, 그리고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해보려고. 그냥 이제 그 어느 동네에 아기자기하고 뭔가 재미있는 그 상가들을 도는 거지. 그래서 그 상가에 망치 부인이 가는 날 그 인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막 같이 소비를 해주는 거야. 조그만 물건이라도 하나씩 사주고, 그러면서 물건을 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초대하는 거지. 어느 상가에서 야 망치 부인을 불러다 한번 방송을 하라고 그러자. 그러면 그 상가 상인들이 얘기를 해서 부르면, 그래서 망치 부인이 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상인들이랑 같이 좀 장사가 될 수 있게끔, 뭐 여긴 이런 걸 파는군요, 뭐 이런 상가 방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프 모임은 아니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상가들도 좀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 장사를 배워볼까. 이 장사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공무원보다 장사가 더 그 가능성 있다고 봐요. 예. 그 뭔가 이렇게 펜대 굴리고 그 책상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뛰고, 예. 그런 우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나가자. 거리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내가 이제 내일은 그 플래닛 60일 앞에서 토요일이잖아. 2시는 너무 더울 것 같고 4시? 예. 그 플래닛 60일 앞에 보면 창동역 1번 출구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면 플래닛 61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예. 그 계단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동네 창동역으로 놀러 오세요 이런 그 방송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플래닛 61을 한번 구경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면 가령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에서 이런 상가가 있어요. 예, 이런 재미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가를 누군가 나중에 날 불러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이 가게는 이런 걸 팔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그 상가를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설명해 주는. 4시도 더워? 6시도 덥고? 더우니까 나가지 말라고? 응. 근데 한 4시 정도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이란 얘기가 아니라 4시부터 방송을 할 테니까 보러 올 사람 보러 와서 그 저기 뭐예요. 그럼 저녁 때 한 6시에 방송 끝내고 여러분들 뭐 우동집이나 그 저기 뭐야 스파게티 집이나 근처에 뭐 맥주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한 잔씩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절대 망치부인 방송 모임을 하면 안 돼. 각자 흩어져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화면이 안 나와요? 왜? 지금 화면이 안 나와? 아닌데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 모임은 없고 개별적으로 가서 사먹고 노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전주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전주를 가서 하루 돌고, 그리고 순천으로 이동을 해서, 예, 그러니까는 보니까 전주는 주말에 가면 저기 밟혀 죽는다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익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예, 전주를 16일 날 가고, 16일 날 전주에 가서 낮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순천으로 이동을 해서 순천에서 자고, 밤에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순천의 17일의 아랫장이라며, 예, 순천 아랫장을 같이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예. 평일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니, 주말에는 너무 많아서 오지 말라 그러고, 평일에는 너무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어쩌란 말이요. 예. 예, 평일에는 사람이 너무 없고,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지 말란 얘기야? 그럼 전주는 제껴? 익산 들렀다 전주를 가려는 게 이제 이번 주에 계획이었는데, 제가 못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주 들렀다가, 다음 주에 전주 들렀다가 순천으로, 전주 순천을 16, 17일에 같이 뛰는 걸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6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전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길거리 방송을 하고, 밤에 순천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순천에서 뭐 모텔 같은 데서 자고, 그리고 그 순천 아랫장을 아침부터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 방송을 하고, 밤에 올라온다. 그러니까는 익산의 북부장이 4일 9일인데, 그 익산에 가면 좋은데, 날짜가 안 맞잖아. 전주 가고 익산을 따로 갈 수도 없고, 그럼 아예 전주는 가지 말고 그냥 17일은 순천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4, 5일에 익산하고 그 전주를 갈까요? 뭐 어떤 게 좋게, 아니 25일 날 내가 저기를 해야 돼. 나는 BJ다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4일 날 익산시장인데 익산에 또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예. 예. 그니까 그 24일, 그니까, 죄송하지만, 예. 16일 날 전주,
17일 날 순천. 예. 그러면 안 될까? 싫으면 말고. 예. 예. 익산과 전주는 30분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6일 날 그러면 익산 들렀다가 전주를 갈까요? 예. 아니면 그냥 17일 날 그냥 순천만 한번 하고 24일 날 익산 전주? 어? 그래. 예. 그럽시다. 예, 그러면 저기 17일 날 순천으로 가고, 예, 17일 날 순천 가고 24일 날 그러니까는 23일 날 전주로 가서 전주에서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익산 시장이 하루 종일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4일 날 익산을 오전에 들렀다가 금요일 오후에 전주 시장을 돌까? 그럼 되겠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익산하고 전주가 30분이니까, 예, 그 공표할게요. 23일 날 내가 방송 끝나고 전주로 가. 그래서 전주에서 자. 그 다음에 24일 날 아침 익산 시장을 돌아. 그 다음에 점심을 익산에서 먹고, 저녁 땐 오후는 전주에서 돌고, 전주에서 저녁을 먹고, 출발! 그럼 공평하지? 공평하지? 예. 군사는 좀 나중에, 지금 일단 말 나온 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군산 내가 갈 거야, 군산. 예. 군산은 내가 따로 갈 거야. 군산은 따로 갈 건데, 일단 우리가 말 나온 데부터 그렇게 하자 얘기지. 17일 날 순천 아랫장이 크다며. 그니까, 17일 날 순천을 가고, 그러니까 전주 익산은 가까우니까, 23일 날 내가 생방송 끝나고 나서 출발을 해. 그래서 전주에 가서 하룻밤을 자. 그리고 24일 날 오전에 익산, 오후에 전주,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걸로. 아, 근데 이제 전주, 익산, 군산 순으로 군산까지 들렀다 오는 게 좋겠다고? 야! 아예 그냥 나를 찢어 발겨. 그래서 사지를 8등분을 해갖고 전주에, 호남에 여기저기 다 뿌려. 뭐? 23일이 논산장, 24일에 오전 북부시장, 그 다음에 전주 이렇게 이동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23일 날은 논산에 장을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논산 또 끼워 넣는 거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23일 날 논산장을 들렀다가 그렇게 이제 익산하고 전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너무 그럴싸한 프로그램으로 논산을 싹 끼워 넣는 저 센스! 야! 잠깐만요. 좀 중요한 일.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예, 군산 갔다가 익산 그리고 전주로 이동해야 된다. 자, 여러분. 나는 군산은 따로 가고 싶어. 왜냐면 내가 군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 예. 자, 군산 여러분. 군산만 따로. 내가 군산을 진짜 가고 싶다니까? 진짜야. 그래서 군산만 따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완도.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17일날 순천만 확정을 하고, 지금 이제 방송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할 얘기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반기문이 우리나라에서 출마할 수 없는 이유가 헌법에 나와 있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반기문이 우리나라 출마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법적 검토가 끝났대. 나는 못 들었어. 근데 작년 9월 달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그게 연속해서 5년이란 뜻으로, 옛날에는, 연속해서 5년이라는 규정이 있었대요. 예. 난 연속해서 5년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바뀌었대, 헌법이. 87년에 바꿀 때 연속해서를 뺐대요. 그래서 5년 이상이 평생 중에 5년 이상만 있으면 된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난 그걸 몰랐어. 예. 그래서 반기문이, 평생 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대요. 한 예로, 김대중 대통령이, 연속해서,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가 됐던 거래.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떨어지고, 영국에 가서 살다가, 97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잖아. 그때 연속해서 5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논쟁이 있었대. 근데 87년에 바뀐 헌법에 연속해서 5년이란 구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반기문이 그러니까 연속해서 5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헌법 규정상 그 5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 규정은 틀린 얘기래요. 그러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온 건 뭐냐 하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온 이유가 뭐냐? 그 썰전에 나온 거야. 썰전에서, 그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썰전의 그 얘기는요, 전원책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2008년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5년 얘기를. 근데 막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얘기인데 전원책이 다시 부활을 시켰어. 그래갖고 그 얘기가 막 널리 퍼졌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전원책이 그 얘기를 했을까? 왜 썰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걸 의도적으로 막 뿌렸을까? 그 뿌린 시점이 언제냐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이미 작년 5월에 법적으로 논쟁이 끝난 얘기인데 이걸 왜 전원책이 다시 얘기를 해서 그걸 논점으로 만들었을까?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 유엔의 규정, 유엔 결의안. 우리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반기문이 출마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막 퍼뜨리고 있었잖아. 그때 전원책이 나와서 그 5년설을 퍼뜨려서 그걸로 막 언론으로 물타기를 했던 거야. 이건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우리가 쭉 갔어야 됐는데 그 유엔 결의안이라는 부분이 치명적이니까 그 얘기를 묻으려고 그거를 덮으려고 5년설을 물론 전원책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원책의 발언을 막 퍼뜨린 언론의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전원책이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논조가 유엔 결의안 위반에 맞춰져 있었잖아. 근데 전원책 얘기를 막 퍼뜨린 다음부터는 유엔 결의안 얘기가 없고 전원책 얘기가 중심이 됐잖아요. 트위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트위터 페북에 유엔 결의안 얘기가 원래 월요일 화요일날 핵심이었는데 수요일 날인가 전원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원책 얘기가 논점이 됐어. 논점 흐리기였어. 자, 그래서요 바로 잡습니다. 5년 거주 안 했기 때문에 출마 자격 없다. 그거는 뻥이고요. 예, 그건 말이 안 된대. 87년에 이미 사라진 얘기래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봤던 헌법에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었던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규정이 87년에 바뀌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몰랐어. 그래서 반기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출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서 출마할 수 없는 거다. 예, 그걸로 바로 잡습니다. 예. 그 다음 노컷뉴스에 중요한 게 났던데
이 노컷이 나오기가 어렵네. 야. 경향신문께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 노컷 뉴스의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어머, 아예 없어? 경향신문 내가 노컷 뉴스 반드시 찾아본다 내가. 야, 이게 어떻게 그게 노컷 뉴스 내가 아침에 봤는데 검색이 안 되냐. 야, 대단하다. 혹시 그 노컷 뉴스 주소 아세요? 그게 그 영상 뉴스였거든. 아, 드디어 노컷으로 들어갔어. 야, 예. 진짜 검색하기 어렵네. 예. 이 뉴스 보기 어려운 뉴스예요. 집중해서 보세요. 인턴으로 참가했던 20대 여성을 알몸으로 맞이를 하며 엉덩이를 그랩했던 툭! 한 차례 치면서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지내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현실. Difficult to imagine a more embarrassing episode for President Park in a week where she was hoping the headlines would be dominated by the enduri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윤창중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정부가 해외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볼 생각도 사실 못했을 거예요. 나도 유학생이니까 언젠간 프랑스에 오시겠지. 근데 정말 예상대로 대통령이 파리에 오셨고 저는 거기에 있었고 대통령이 오신 행사가 맞냐, 정말 너희 나라에서 하는 게 맞냐, 그런데 왜 이런 메모를 요구를 하냐. 처음 이제 연락이 오셨을 때 먼저 키랑 몸무게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신 사진을 요구를 또 하셔서 저는 분명히 통역을 지원하는 건데 모델이나 이런 다른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한 게 지원이 아닌데 통역인데 왜 이런 게 요구를 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가지고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실 굉장히 놀랐고 처음에 그래서 좀 잘 안 믿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냥 해외에서 어떻게 국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샤이니에서 이렇게 이런 걸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마 붕어빵이나 디저트도 인기가 폭발하지 않을까. 제가 거기서 본 건 생각보다 약간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가. 파리라는 장소로만 들렸을 뿐 대통령 기분 좋게 만들려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건 아닌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샤이니 민호를 데려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한류 행사를 한다고 쇼를 했잖아. 근데 그 쇼를 할 때 그 부스에 예쁜 여자들을 서 있게 하려고 그 모집을 한 거야. 근데 그 모집을 할 때 무슨 통역이라든가 언어 능력은 안 보고 외모만 맞대는 거지. 예쁜 분 찾는.
근데 이제 이걸 그 당시에 그 통역에 도전했던 이제 여자 유학생이 열받아갖고 이 사실을 공표해버리는 바람에 알려진 사건.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참석 한류 행사 때 외모 차별 문제로, 문제 추가 폭로,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지난 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프랑스 현지 한류 행사의 통역자를 모집하면서 대행업체가 예쁜 분 등 성차별적인 모집 공고를 냈다가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 대행사가 지원자에게 키와 몸무게 등 이것들이 키와 몸무게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겠다는데 키가 161인데 몸무게가 72kg라고 군대도 못 가게 했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 이씨 신체 조건을 물어보고 전신사진까지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문제를 처음 폭로했던 프랑스 유학생 멜로디 김씨는 CBS와의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통역 업무에 지원한 당시 전신사진 제출까지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혹시 키와 몸무게 혹은 전신사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기 키는 몇 센치이고 사진은 찍은 게 없어서 나중에 찍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근데 저 통역 지원했는데 맞나요? 예, 통역에 지원하셨는데 현재 다른 모든 자리가 다 확정되고 현재 비는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용모가 중요한 자리라서요. 지랄 연병을 했다라는 증거자료까지. 예. 당시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통역 선발 담당자는 김씨에게 키와 몸무게 신체 조건을 물은 데 이어 전신사진 있으면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키와 몸무게 전신사진으로 대통령 뽑았으면 그 왕대가리 아니구나. 아니야. 딴 나라 얘기야. 김씨는 키와 몸무게를 먼저 물어보고 사진을 요구한 데 이어 제일 마지막으로 언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의아해진 김씨가 본인의 신체 조건을 밝힌 후 통역에 지원했는데 맞냐고 대묻자 통역에 지원한 게 맞는데 맞고 빈자리가 하나 있다라고 어쩌고저쩌고. 김씨는 프랑스에 10년 살았던 지인도 지원을 했었는데 한국어를 하는 프랑스인을 뽑을 것이라는 핑계를 듣고 떨어졌다. 한국어를 하는 프랑스인을 뽑을 거라고 하면서 떨어졌다. 결국은 이제 용모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예, 용모가 중요. 언어가 되는 분, 예쁜 분. 김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항목마다 용모가 중요라고 표기돼 있다. 붉은 글씨로 용모 중요, 언어가 되는 분, 예쁜 분이라고 강조된 부분도 보인다. 그는 현재 이와 관련해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며 통역가도 예뻐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전신사진을 당연히 요구하게 했을 것이라며 여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그릇된 시각들이 이런 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문화를 만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예쁜 인턴을 밝혔겠죠. 예. 그런데 김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한 것은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멜로디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순방에서 정부 대변인이 인턴으로 참가한 20대 여성을 알몸으로 맞이하고 엉덩이를 그랩한 건 천박한 일이라며 그건 내가 각성하는 계기가 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 일은 여성들이 숨쉬듯 당하는 부조리함의 일부다. 대통령 순방길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에 도주하고 숨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현실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내가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대통령이 오는 등 행사가 있고 부조리가 발생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다짐했다며 이번 한류 행사에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온라인에 쓴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윤창죽 씨 덕분에 나 말고도 많은 이들이 각성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혹시 그분 뇌지인가? 아유, 딱 지 수준으로 글 쓰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강남역 사건과, 이 프랑스에서 예쁜 분 얘기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여성 혐오, 그리고 이번 선마을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글을 막 쓰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죠? 오마이뉴스에서도 아예 여성 혐오의 현실을 진단하겠다. 그러면서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되게 글을 썼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제 비난하는 거지. 나는 이게 미친놈의 범죄인데 이걸 여성 혐오 범죄라고 막 몰고 가는 거, 그거 남녀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나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문제 이슈를 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 글에 차별금지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성 혐오라고 언급하는 기사들 중에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기사가 없어. 이건 결국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거를 말할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 다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혐오라고 처벌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없어.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혐오로 처벌할 수 없어. 어떤 혐오 범죄라는 규정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성 혐오라고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론은 남녀 대결 구도로 가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혐오 범죄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건 간단해요. 뭐만 만들면 돼? 차별금지법만 만들면 돼. 그러면 지역차별 이거 혐오 범죄로 들어가고, 성차별 혐오 범죄로 들어가고, 종교차별 혐오 범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차별금지법 만들라는 얘기는 왜 안 하냐고. 예.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흑인 혐오, 여성 혐오, 뭐 게이 혐오 이런 거 전부 다 가중처벌 받는 거야. 근데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안 해. 그러면서 혐오 범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특히 여성 혐오만 얘기해. 솔직히 이게 여성 혐오만의 문제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고 장애인을 괴롭힌 거, 이거 장애인 혐오 문제야. 장애인한테 사기치고 장애인 폭행하고 장애인을 괴롭힌 거는 장애인 혐오라고. 그럼 이거 혐오 범죄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 때문이야?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장애인한테 못된 짓을 하잖아. 그럼 미국에서는 장애인 혐오 범죄로 걸리는 거야. 가중처벌돼. 예. 그래서 목적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기사들에서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프레시한 기사 하나였어. 아무도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 않아. 이 모든 문제는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는 개소리 하면서 반대하잖아. 그러면서 여성 혐오 떠들고 있어. 예.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여성이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됐던 게, 그게 이제 더 지나쳐서 지금은 어떤 게 문제냐? 남자 아이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 심각해요. 더 많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제 여성하고의 성관계는 외국은 굉장히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굳이 성폭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어린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 범죄자들은 그런 쪽에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이거는 성의 중심이 아니야. 약자에 대한 폭력인 거라고.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소아성애자들이 주로 대상이 남자아이들이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옛날에 코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얘기를 미국에서 공개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이게 뭐냐,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물리적인 힘이 센 자들이 약자를 그러니까 이건 성폭행은요, 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섹슈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폭력이 중요한 거라고. 성폭행의 목적은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폭력을 행사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성폭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성적인 문제나 성별 혐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면서 느끼는 쾌감,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강자와 약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강자야. 소수를 괴롭히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괴롭히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애인 인권단체의 부탁이야. 그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 알죠? 장애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장애인의 상대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는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돼? 비장애인. 외우세요. 예.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돼. 장애인이란 표현을 쓸 때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장애인을 부를 때 장애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 인권단체가 거부하는 표현이에요. 왜냐?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노우라고 그러냐 노인이라고 그러냐. 왜 장애인은 사람인데 장애우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장애우라는 표현에는 친구라는 개념을 넣어서 어떤 벌써 차별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인으로 불러달라. 우리가 소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방송에서 다 장애우 그래. 그게 마치 배려하는 표현인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장애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장애인 비율이 얼마냐? 10%예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전체 장애인의 비율이 10%나 돼. 그런데 이 10% 중에 선천적 장애인은 10%밖에 안 돼요. 선천적 장애인은 그냥 인구의 1%만 선천적 장애인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장애인의 90%는 뭘로? 후천적 장애인이야.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 비장애인들은 누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왜 장애인 인권에 신경 써야 되냐면 누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장애인이 됐을 때 대비해서 장애인 인권 문제에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느냐. 우리가 언제 사회적 약자가 될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 내몰리면 그게 사회적 약자야. 그렇잖아. 전 재산 뺏기고 내몰리면. 그랬을 때 굶어 죽지 않는 사회. 내가 언제 사회적 약자가 될지 모르니 그러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걸 잊지 말자. 그래서 지금 요 예쁜 여자 찾는 파리 한류 행사와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 다음에 선마을 성폭행 사건을 묶어서 여성혐오 떠드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성혐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여성혐오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왜 여성혐오에 대한 현상만 얘기하냐고. 원인은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 얘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가 이제 어저께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저 금리가 됐어. 지금 이제 사상 최저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대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야. 사상 최저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무런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 인하의 목적은 대출이자 때문이야. 지금 금리 인하의 목적은 그 대출 이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왜 지금 권력자들이 집이 수십 채잖아. 어떤 놈은 뭐 200채도 있어. 어떤 놈은 200채, 어떤 년은 40채 막 그렇게 갖고 있어. 그게 다 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 산 거야. 그 대출을 끼고 산 거에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지네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목적은 뭐냐? 지네들이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집 빨리 대출받아 사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건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시중에 물가가 너무 높아.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건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데 풀린 돈은 많은데 실제로 서민들이 소비하지 않아. 소비는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 왜? 부자들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한 돈은 당장 소득이 중심이 되는 서민들의 소득 중심의 정부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리만 인하한 거야.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실제로 시중에 돈이 어디로? 부동산에 가서 묵힌다는 거야. 부동산이나 주식에 가서 묵힌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은 또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프레시안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정치 천재 박근혜 경제 실패로 좌초하다. 박근혜는 이제까지 박근혜 그 할아버지들이 소위 이제 그 박근혜 오빠들이죠. 우리가 볼 때 할배들이고 박근혜 오빠들이 그 옛날에 온갖 술수 구렁이 90마리씩을 품고 술수를 써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든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외교적인 상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경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예. 노답?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미안해. 네가 들어올 때 그 너의 지능 검사를 못 해가지고 네가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지.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결국 그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 지금 이제 박근혜가 또 이 그 조선업에다가 또 돈을 그동안에 이 조선업에다가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12조인가를 투자했다는 거 아니야. 대기업 살리는 거 떠받치느라고. 그런데 그 12조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파산이 되는 거야. 그 파산한 책임을 산업은행에다 떠맡긴 거야. 책임을 지운 거야. 그게 산업은행 전 책임자가 모든 돈을 투입하는 결정은 서별관에서 졌다. 한마디로 청와대 서쪽 별관에 모이는 이상한 집단이 지들 멋대로 돈 투입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어제 양심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서별관 회의가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민주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간 거야. 한마디로 박근혜 경제 실패의 원흉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말에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지 보자고. 지금 이번 주말에 터진 폭탄은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저 프랑스 파리의 이쁜이 사건은 나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라고 봐. 박근혜 서별관 회의.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그 노땅들 모아놓고 비전문가들 모아놓고 서별관 회의를 해서 국민 혈세 12조 원을 투입해놓고 결국 망하는 대기업. 근데 이 대기업 망한 것들이 어떻게 망했냐.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월급은 90억씩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연봉은. 연봉을 90억씩 챙긴 다음에 정부에서 조치 들어가기 3일 전까지 자기네 주식 다 팔아가지고 뭐 10억 원의 손실을 막았다며. 이런 부도덕한 짓을 했는데 그런 연놈들한테다가 돈을 회수하지는 않고 한마디로 이익은 재벌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익은 사유하고 손해는 국민 혈세로 갚으라는 거냐. 언제나 손해는 국민들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고 그들이 빼먹은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문제. 이게 우리의 핵심이야. 이게 우리가 박근혜한테 거꾸로 들고 흔들어서라도 토해놓게 해야 될 돈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 12조 토해놓고 가라. 그 다음 오늘은 6월 항쟁일이죠. 예, 그 6월 항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많은 좋은 프로들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린 이 6월 항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재를 13년을 하다가 너무나 부패한 독재를 13년을 하면서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나가지고 이승만을 쫓아냈죠. 그래서 외국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1년 만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군부 독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군부 독재를 하다가 자기 오른팔한테 총 맞아 뒤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시 민주화의 봄이 왔는데 이걸 전두환 노태우가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군부 독재를 8년 동안 연장을 하게 돼요. 그 8년 동안 연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80년이었고 그 80년에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 독재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게 광주 시민들이었고 그래서 광주에서 그러니까 광주가 상징이 된 5.18은 사실은 5월 17일에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에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래. 김영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름을 바꿨어. 5.18 민주항쟁이라고 바꾼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근데 마지막까지 무장항쟁을 한 게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의 피해가 더 컸던 거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광주가 철저히 묻혀서 빨갱이들이 소요사태라고 8년 동안 광주 사람들은 불명예에 시달려. 그때 광주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대학으로 오는 거야. 서울대, 연대, 고대에 광주 출신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려낸 거예요. 광주항쟁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그 나중에 성장을 해서 서울로 다 대학을 오는 거야. 특히 광주일고 뭐 이렇게 광주의 명문고 출신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전대협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86년 건대항쟁이고 그 건대항쟁 이후에 87년 전대협을 만드는 거야. 그 전대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60항쟁이 일어나고 소위 이한열이라는 그러니까 이 60항쟁이 일어난 이유는 6월 9일 어제 날짜죠. 6월 9일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그 연대 정문 앞에서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그에 열받은 이 셀러리맨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87년 60항쟁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야. 이한열 고향이 어디야? 광주예요. 이한열의 고향도 광주야. 그리고 그 87년 60항쟁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광주 출신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광주 출신의 민주주의자들이 이 전대협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학생운동을 만들면서 운동의 대중화 시대를 만들어낸 주역들이야. 그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들이고. 근데 그 광주에서 이 광주를 죽이려는 오래된 저들의 그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내는 걸 보면서 광주를 죽이기로 쟤네들이 작정을 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광주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 광주를 이간질시키고 파토를 내가지고 그래서 광주가 지금 저렇게 변한 모습이 된 거지. 그리고 많은 그 광주 출신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말 광주 정신을 망각해 했던 광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실제로 광주를 발전시키거나 광주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렇게 광주가 모질게 당할 때 광주 출신 정치인들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어. 편들어주지 않았어.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한테 9년 동안 모질게 당할 때 천정배가 정동영이 광주를 위해 싸웠냐고. 지금 광주에서 정치하는 천정배가 호남에서 정치하는 정동영이 호남을 그렇게 비하하고 9년 동안 전라디완 어쩌고저쩌고 지랄할 때 뭐 했냐고. 그래놓고 지금 그 호남을 팔아서 국민의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알맹이를 또 따먹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천정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건 뭐하러 국회의원 됐나? 기다리다 지쳤어.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결국은요 6월 항쟁이 이룬 게 뭐냐, 전두환의 간접선거 제도를 국민의 이 피와 땀으로 직선제로 바꾸어낸 게 60항쟁이에요. 그래서 60항쟁을 그 시민혁명이라고도 부르지만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죠. 왜?
그 전두환의 군부 독재를 끝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그 화이처럼 찍힌 게 뭐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말 때문에 모든 진보 세력은 당연히 분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지난 10년, 이 10년을, 이 9년이죠. 정확하게 이명박 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깨어났어. 그래서 지금 국민 60%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0항쟁은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이 60년 4.19에 얻었다가 뺏긴 민주주의를 27년 만에 되찾은 게 60항쟁이었어요. 그 87년 60항쟁이 이제 내년이 되면 30주년이 됩니다. 예. 87년 60항쟁이 내년이 되면 30주년이 돼요. 올해가, 예, 이 29년째 되는, 60항쟁인데요. 우리는 내년에 진정한 이 땅에 완성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에 끝나지 않고 그의 목숨값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치르고 있는가? 그의 목숨을 바쳐 얻어낸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향유하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박근혜의 노비가 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 우리 편한테 총질하는 걸 좋아하면서 이번에 원구성 문제로 계속해서 이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정체가 뭘까요? 이번에 원구성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 새누리의 욕심 때문이잖아.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새누리의 야망과 국민의당의 비겁한 장난질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었던 건 이게 새누리당의 욕심 때문인데 왜 더민주를 욕하지? 나는 난 얘네들이 국정원이라고 봐요. 왜? 여러분 좌익교수가 지난주에 해임됐대요. 그게 왜 이번 주에 뉴스로 나왔을까 싶어? 좌익교수가 지난주에 기어이 해임됐다는 거야. 해임이 됐다는 건 파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주가 잘렸다는 거죠. 나는 좌익교수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합니다. 이거 좌익교수 제가요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들은 얘긴데요. 국정원에서 지시에 따라서 쓴 댓글이다. 자기 본심이 아니었다. 라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왜 좌익교수 하나 자르고 마냐고. 그러면 좌익교수 혼자서 저지른 짓이야? 김하영은 어떡할 건데? 목도리 김하영도 좌익교수란 닉네임을 썼잖아. 그러면 목도리 김하영도 잘라야지. 그 목도리 김하영이는 안 잘랐어요. 걔 승진했어요. 72명이었던 심리전담반이 확장됐어요. 인원은 늘리고 김하영은 승진시키고 지금 유모씨 남자 직원 하나만 자르는데 얘 왜 자르느냐? 얘가 그 유우성 간첩 사건에 그 여자 유가려를 이제 협박했던 그러니까 그 강압을 했던 수사관이야. 내가 볼 때는 좌익교수 댓글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라 유가려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자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모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얘 하나로 지금 자르고 묻고 싶은 모양인데 날 물러보는 거야? 망치 부인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내가 좌익교수 남자 좌익교수 잘랐다고 포기할 줄 알았어? 내 목표는 국정원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의 다음 타겟은 김하영이에요. 김하영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쭉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국정원 댓글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들이 지금 충성하고 있는 권력이 당신들의 미래 언제든 용도가 다하면 지금 저 남자 좌익교수 버리듯이 그렇게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 당신들이 지난 대선 때 했던 그 댓글 거기에 대한 책임 지금 저 남자 좌익교수가 묻고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권력을 바꾸면 정권 교체됩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정권은 교체될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댓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때 국정원 직원들 당신들이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 지금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지금 이때예요. 더 늦기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하고 심리전담반에 지시가 내려왔고 이건 이명박과 원세훈이 강요한 범죄다. 이걸 밝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겠다. 이거 국정원 직원들이 나는 그 익명으로라도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 안 그러면 당신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국정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 이건 국정원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야. 이명박과 박근혜와 원세훈의 범죄야. 나는 그들이 책임을 져서 그 10년 동안 그들이 국제적으로 했던 모든 개같은 조약들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거. 그리고 국정원을 정말 국정원답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이 댓글 테러하고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로 외국에서 정보를 수입해서 입수해서 국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의 바탕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대외 업무만 살리는 국정원으로 교체시켜주는 게 그게 내가 바라는 바야. 국정원 직원들 우리나라의 보기 드문 인재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보기 드문 인재들을 데려다가 더럽고 추악한 악플러로 만든 게 누구야? 이명박 박근혜야. 나는 이명박 박근혜가 지금 영원히 갈 것 같죠? 국정원 직원들 잘 들어요. 국정원 3년 안에 해체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요. 그 책임을 면하고 싶다면 지금이 당신들이 양심 선언할 때예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볼만하셨나요? 예. 빨리 시사 문제 얘기해요. 뭐 시사적인 얘기예요. 시사의 목적이 뭡니까? 예.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지지하신 겁니까? 단지 인간이란 이유로 가난하든 피부색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성적 취향이 어떻든 신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사를 자칫 권력자를 비난하는 것만 시사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시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올바른 인간상을 구축하고 그 하나하나 주인으로 우뚝 선 민주주의자들이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권력을 수립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시사방송입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어설픈 저의 철학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에 방해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족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고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되게 실망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서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어떤 인권운동보다 어떤 평화운동보다 이 땅의 서민이 행복해지는 걸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순교하는 것만큼 이 땅의 서민이 행복해지길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고단하고 온갖 갖가지 질병에 골병이 들어가지만 골병이 들면서라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배고프지 않은 서민이고 싶다라는 저의 꿈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낼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절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새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내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이웃들이 무언가 이익을 얻었을 때 나는 같이 기뻐했는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창동역 플래닛 60일에서 4시부터 7시까지 길거리 생방송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때 우리 창동역 플래닛 60일로 놀러 오시고요. 이 동네 오시면 도봉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이 창동 그 재래시장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제가 또 창동시장에 가서 또 한번 할게요. 내일은 플래닛 60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3053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주지 않아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사장님, 여비고님, 풍행국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후원을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 사수해주시는 게 가장 큰 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오후 4시 창동역 플래닛 60일 계단 앞에서 봬요. 망치부인이었습니다.